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벤처 창업 10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그래서 저희 벤처 창업 과목은 과제물을 제출해 주셔서 제가 지금 그 채점을 하고 있고요. 모두 다 정성껏 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뭐 다른 시험들은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그 시험 잘 보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원래 그 강의 계획서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업 계획서를 공유하는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어떤 그 아이디어로 뭐 창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저희가 같이 배운,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의 과제인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인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의 동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첫 번째, 지난 몇 주간의 뉴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미국 회사가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그 새로워진 페이스북의 그 이름은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고 그리고 메타라고 불러집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가 이제 우리 회사 페이스북은 더 이상 소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회사가 아니라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 아래 회사의 사명까지도 메타로 바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오피스 다이나믹 365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지에 대한 어떤 그 전망, 플랜, 계획 같은 것들을 세계에 전달해 주었던 그런 그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볍게 보실 동영상, 그 유튜브 동영상 두 개의 내용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저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다라고 지난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메타버스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직업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러한 그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나 아니면 무슨 그 많은 부분에서 NFT라고 하는 용어를 아,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접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NFT라고 하는 거는 이제 Non Fungible Token의 그 줄임말인데요. 그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아, 블록체인 기반의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암호화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그 NFT라는 용어를 접하시고 대화했을 때, 대충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하고 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등기부등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NFT에 대한 설명하는 쉬운 동영상이 있어서 이 두 가지로 동영상을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제가 그 파워포인트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좋은 이미지들, 동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공을 드리는 거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저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전기료, 수도료, 아니면 관리비, 아니면 뭐 어떤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저희가 저희의 역량을 가지고 쉽게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이나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역량,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창업이든 아니면 직업으로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 세상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언지를 좀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깨워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항상 회사에 가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동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좋고, 아니면 가능하다면 그런 게 뭐 꼭 한번 해봐야 될 경험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해서 새로운 어떤 직업을 내가 도전해 보는 것조차도 작은 벤처 창업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냅니다. 인터넷에 등장한 웹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데이터의 부각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등장한 유튜버라는 직업을 창조했죠.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직업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콘텐츠 소비 방식과 아바타와 같은 메타버스만의 요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오늘은 메타버스가 확장하면서 생기고 있는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들 몇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바타와 오픈월드, 샌드박스, 그리고 이를 통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인데요. 이용자가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바타이고요. 이 아바타를 활용해서 마음껏 가상세계를 탐험하도록 하는 개념이 오픈월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뭐든 손쉽게 만들어보고 또 부술 수 있는 게 샌드박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만든 각종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시스템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죠.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은 이용자들이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누구나 즐길 거리를 직접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인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 탈중앙화가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메타버스 콘텐츠 흐름을 설명할 때 좀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인터넷, 그러니까 웹의 역사와 함께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월드와이드 웹, 줄여서 웹이라고 하는데요. 웹은 지금까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웹 1.0은 PC 기반의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그 인터넷이요. 그리고 웹 2.0은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이 역시 이제 거의 성숙 단계이고요. 웹 3.0은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후계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웹 1.0으로 돌아와 보면 흔히 우리가 쓰는 인터넷 서비스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이 웹 1.0의 시기라고 분류하는데, 이 시기의 컨텐츠는 보통 중앙 집권적입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컨텐츠를 보유하고 이용자들은 포털 등을 통해서 이를 제공받는 시기죠. 기술적인 면을 보더라도 그런데요.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식으로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웹 2.0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디바이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지는데,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술이죠. 디바이스와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지 전체 구조는 웹 1.0과 비슷합니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일방통행적인 방식은 크게 변함이 없죠. 하지만 이 웹 2.0의 후반부에 가면서 각종 플랫폼이 등장하고 이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심지어는 이용자가 생산한 것들이 컨텐츠 사업자가 생산한 것을 압도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데요. 대표적인 플랫폼이 유튜브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두고 컨텐츠의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인데, 중앙에 누군가가 생산한 컨텐츠를 이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가 만든 컨텐츠를 소비하고 나도 다시 생산하기도 하는 구조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메타버스 세상인 웹 3.0에서는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탈중앙화라고 해도 사실 이용자들이 모두 생산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한 능력이라든지 혹은 기술이 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인터넷 초창기에는 프로그래밍, 소위 코딩이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이 게임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부분을 좀 참여할 수 있었죠. 플랫폼이 등장한 뒤에도 그 플랫폼이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용자도 그 플랫폼에 뛰어들어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 이런 허들도 많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사실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해당 분야를 좀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좀 포기하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림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리는데 내가 무슨 3D 아이템 제작을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코딩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게임을 개발하나 내가 할 수는 있을까? 이거 남들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런 특별한 기술, 뛰어난 재주가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생산자가 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잘 활용해도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제페토,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이런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생산자용 툴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디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같은 데서 글 쓰다 보면은 글을 깔끔하고 예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에디터 기능이 있잖아요. 전문 편집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저렇게 번호도 매기고 표도 그려서 넣고 사진도 좀 꾸미고, 이전에는 웹페이지에 글을 깔끔하게 배치하려면은 컴퓨터 코딩을 원래 할 줄 알아야 했는데 에디터 덕에 컴퓨터 코딩을 몰라도 블로그에 글을 깔끔하게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런 에디터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요. 아바타는 물론이고 가상세계를 만들고 게임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툴 역시 코딩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잘 몰라도 누구나 해볼 수 있도록 아주 직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있죠. 제페토에서는 제페토 안에 가상세계를 만드는 제페토 빌드잇, 그리고 아바타용 의상을 만드는 제페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사실 그 자체로 스튜디오인데요. 여기에다가 다른 게임의 요소나 아이템들을 이식할 수 있는 또 모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확장과 컨텐츠 탈중앙화의 가속화, 이런 흐름과 플랫폼이 제공하는 직관적이고 간편한 툴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 컨텐츠를 공급하는 전업 생산자들인데요.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생산자에게 게임 판매 수익은 70%, 게임 속 아이템 판매 수익은 30%를 분배하고 있는데요. 개발자에게 배분한 수익이 2019년 4분기 3,980만 달러, 약 466억 원에서 2021년 2분기에는 1억 2,970만 달러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로블록스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개발에 도전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로블록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수가 127만 명, 이들이 만든 게임의 수도 5천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과거 12개월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발자는 3명,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발자는 249명, 1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발자는 1057명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들이 천재 프로그래머여서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요? 널리 알려진 몇몇 로블록스 개발자들의 사례를 보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에서 배드 비즈니스라는 슈팅 게임으로 한 달에 49,000달러, 한국 돈으로 5,500만 원을 번 이든 가브론스키는 올해 갓 20살이 된 청년인데요. 컴퓨터 공학이나 게임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데도 로블록스 스튜디오만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달 최고 매출 25만 달러, 하나로 거의 2억 9천만 원을 기록한 제일브레이크라는 로블록스 최고의 인기 게임도 있는데요. 이 게임은 2017년에 처음 로블록스에 등장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개발한 사람은 알렉스 발판치라는 22살 청년인데 9살 시절부터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다가 겨우 18살이던 2017년에 이런 게임을 내놔서 큰 성공을 거뒀죠. 이런 사례가 나오면서 로블록스 개발자가 하나의 직업이 되어가는 추세인데요. 물론 위의 두 사례처럼 20살 이전에 게임을 개발하고 잘 되어서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게임 개발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플랫폼이 확장하면서 여기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튜브가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전업 유튜버로 전향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는 이런 로블록스 개발자 말고도 메타버스의 특성상 이런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빌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컨퍼런스나 신입사원 교육, 채용 박람회, 대학 축제, 선거 유세까지 사람이 모여야 하는 행사는 거의 다 메타버스에서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행사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정하고 그냥 몇 시까지 접속하세요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를 열 때 누가 사회를 보고 의자는 어떻게 배치하고 스크린은 어디에 설치하고 그런 배치를 고려하듯이 메타버스 행사 역시 공간을 꾸며야 합니다.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바로 월드 빌더 혹은 메타버스 빌더라고 하는데요.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의뢰를 받고 주최 측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직업입니다. 이들이 건축가라고 해서 건축학을 전공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제페토 빌드이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듭니다.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메타버스 세계인 만큼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지식보다는 오히려 상상력이나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직업,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또 다른 자아이자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아바타의 의상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바타의 개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의류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직업입니다.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이 제페토인데요. 아무래도 아바타 꾸미기로 시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한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제페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의류를 디자인하는데요. 여기서도 실제 의류 제작 경험이나 전문 디자인 역량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디자인 작업을 2D와 3D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제공하는데요. 2D 기능은 초보자용, 3D 기능은 2D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2D 기능은 우리 어릴 때 문방구에 가면 종이 인형 만들기 키트라고 할까요? 인쇄된 점선대로 이렇게 잘라서 조립하면 인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몸판, 등판, 바지 앞뒤 등등 템플릿이 있고 거기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으면 자동으로 한 벌의 의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누구나 그려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려놓고 아바타용 아이템으로 만들고 이를 상점에 판매할 수가 있죠. 3D 기능은 2D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 역시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3D 템플릿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스튜디오 안에서 3D 모델링 작업을 해도 됩니다. 세세한 요소까지 모두 손을 대서 아바타의 의상임에도 핏감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또 3D인 만큼 어깨 장식이나 허리 장식과 같은 입체적인 요소들까지 디자인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독특한 의상들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3D 의류 제작의 경우에는 약간의 그래픽 디자인 툴을 다룬 경험이 있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는 하네요. 이렇게 제페토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용자가 50만 명, 이들이 만들어낸 아이템 수만 1,500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제페토가 스튜디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2020년에 참여한 인원이 6만 명, 실제 제작된 아이템이 2만 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크리에이터는 8배, 아이템 수는 750배가 늘어난 셈이죠. 실제 이런 아바타 디자이너를 직업으로 소개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제페토 스튜디오 초기부터 활동해 오신 렌지님이 있습니다. 제페토 초창기에 인어공주 코스튬, 거북이 옷 같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인기를 모았던 제페토 크리에이터이신데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거의 130만 개에 달하는 아이템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아이템 하나에 20원, 지금은 한 3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덕분에 최근에는 월 1,500만 원 가까이를 수익으로 올리고 있다고 해요. 이분이 지난해에는 월 300만 원 수입 올렸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제페토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이 거의 5배 가까이 더 늘어났네요. 렌지님은 아예 제페토 안에 이런 디자이너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차리고 디자이너 교육, 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바타 드라마 PD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죠. 사실 그냥 듣기에는 이게 무슨 직업인가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에 세 직업, 그러니까 게임 메이커, 월드 빌더, 아바타 크리에이터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 누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을 잘 다뤄서 수익을 올리느냐 이런 부분이라면 아바타 드라마 PD는 정말 메타버스 세상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그런 직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소설 기억하세요? 2000년대 초반에 엄청 인기를 끌었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진 늑대의 유혹, 그놈은 멋있었다 이런 작품들이 있죠. 당시 10대였던 귀현이 작가 이런 분들이 인터넷 채팅에서 주로 쓰던 이모티콘까지 섞어서 쓴 그런 소설들인데 10대 문화를 반영하고 또래의 일상을 다뤘다는 이유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아바타 드라마도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는 진짜 드라마처럼 동영상이고 배우 대신에 아바타가 등장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바타 드라마 역시 제페토에서 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페토에서도 볼 수 있지만 유튜브에도 제페토 드라마 혹은 잽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페토 드라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의 형식은 좀 아닙니다. 정지된 화면을 배경으로 아바타가 등장해서 대사를 하고 또 화면이 전환되면서 배경이 바뀌고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 연극에 좀 가깝죠. 이 장면들을 녹화하고 편집해서 드라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제페토가 이용자의 표정까지 인식을 해서 아바타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아바타를 세워두고 대사에 맞는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연기를 하듯이 섬세한 표정 연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라마 한 편은 보통 10분 내외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요. 이미 몇몇 작품들은 유튜브에서만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를 전문적으로 연재하고 또 기획하는 PD와 작가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작가 혹은 PD들 대부분은 10대인데요. 제페토에 10대 이용자가 많다 보니 같은 감성을 공유하는 이들이 마치 옛날의 웹소설 시기에 10대 작가들처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새로 생겨나고 있는 직업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실에서의 기술 혹은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수입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아직 우리가 색칠을 해나가야 할 백지 상태에 가까우니까요. 또 메타버스가 더 확장하고 많은 영역에 적용이 되면 메타버스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존의 직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직업이나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 다른 콘텐츠도 조만간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좀 많이 이해가 되시고 또 새로운 직업이나 또 얼마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나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셔 주셔도 되니까 즐겁게 봐주셨다면 아주 저도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설명한 이 기자분이 NFT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 설명에 좀 나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뜨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으로 발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화폐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NFT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유일함을 증명하는 이게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NF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NFT와 암호화폐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NFT가 향후에 메타버스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 초반부가 약간 이제 무슨 저희의 메타버스의 초기 옛날 얘기들 역사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 하실 수도 있지만 뒷부분 이후부터 중반 이후부터는 앞으로의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NFT의 역할과 암호화폐의 비교 그다음에 향후 방향 이런 것들이 설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앞단에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남들한테 야 NFT가 뭐라는 거야 그리고 화폐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나 이런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를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디지털 세상은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버와 같은 SNS 서비스는 물론 이젠 게임까지도 로블록스처럼 게임 안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플랫폼화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지구라는 메타버스 역시 이런 플랫폼 방식으로 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플랫폼이 늘어나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안에서 생산된 콘텐츠의 소유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플랫폼이 사라지게 되면 플랫폼에 귀속된 다양한 콘텐츠들도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디지털에 생성되고 저장되는 지금 우리의 추억과 기억을 온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NF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5월쯤이죠. 싸이월드가 폐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때 이용자 2,500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쓰던 서비스가 갑자기 문을 닫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무엇보다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때문이었죠. 자, 그럼 어떤 데이터가 있냐? 먼저 각자의 미니홈피에 올렸던 사진들이 있겠죠. 저도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 신입생 때 싸이월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처음 대학교 동기들과 만나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술 잔뜩 먹고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 있었는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어서 디지털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메모리 카드가 뭐 용량이 크거나 좀 저렴하지도 않아서 사진 찍고 그냥 컴퓨터로 옮겨서 싸이월드에 올리고 그리고 파일은 삭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본 파일은 저한테 없다는 얘기죠. 사진만이 아니죠. 싸이월드에는 일기장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날 있었던 일에 적기도 하고 또 커플 다이어리 뭐 이렇게 해서 애인들 사이에 서로 이야기를 남기기도 하고요. 그때는 뭐 카카오톡, 비트윈 같은 그런 채팅 앱도 없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에는 흑역사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던 기록들이 이 싸이월드에 다 저장이 되어 있던 건데요. 이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순간 이 기억들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이월드가 폐업한다, 서비스를 완전 종료한다고 할 때 제 주변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뭐 백업을 해주냐 안 해주냐, 하나하나 직접 다운로드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요. 결국 싸이월드에서 백업 서비스를 내놓기도 하고 사설 백업 회사들도 꽤 등장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백업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쌓아온 게시물들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싸이월드가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옛 추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SNS 서비스는 어떨까요? 전 세계 27억 명이 사용한다는 페이스북, 20억 명의 유튜브, 12억 명의 인스타그램, 모두 기업은 플랫폼만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그 위에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이끌어가는 플랫폼 SNS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용자들은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을 그 위에 업로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유한 수많은 기록들이 서버가 종료됨과 동시에 허공에 사라져버리겠죠. 물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게시물을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플랫폼 이용자들의 창작물이나 정보들이 한 번에 소멸되는 것을 막고는 있지만, 이 역시 한 달 정도의 백업 기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미리 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창작물에 운명을 쥐고 있는 그 구조에는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플랫폼 이용을 공짜로 하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안 올리니까 플랫폼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쉬울 거 없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과 콘텐츠의 관계는 좀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엔 이용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따지고 보면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도 수익이 없는 게 아니죠. 이용자들의 콘텐츠와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들어오는 다양한 트래픽을 이용해서 광고와 같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공짜로 플랫폼을 이용했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유권 문제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인류가 디지털로 이주를 해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한다는 것이 메타버스의 개념인데, 기껏 읽어둔 디지털 지구가 서버 종료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면 메타버스를 마음 놓고 즐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SNS 역시 삶을 기록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라이프로깅 메타버스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SNS 게시물의 소유권 혹은 소멸을 정하는 키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 메타버스의 중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에 가장 근접하다는 게임 콘텐츠 역시 이런 SNS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의 원조격이라고 불리는 리니지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MMORPG 게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와우에는 전설 아이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게임에 공을 들이고 동료들과 힘을 모아서 보스몬스터를 처치하면 겨우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또 리니지에도 소위 집행검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아이템이 있죠. 이 역시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들고 또 때로는 현실의 돈까지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엄청난 노력 끝에 이 아이템들을 손에 넣었다고 한들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어도 게임 중앙 서버에 저장된 코드 한 줄이기 때문에 SNS처럼 백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백업을 한다고 해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아이템은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획득한 보상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 메타버스로 각광받고 있는 게임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안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개발하는 플랫폼으로 유명하고, 마인크래프트는 세계를 탐험하면서 건물을 짓고 자신만의 월드를 구축하는 플랫폼이죠. 두 게임 모두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들이 만드는 콘텐츠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만든 게임을 다른 이용자가 플레이하면 보상으로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 로벅스를 지급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서 두 게임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블록스 안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던 게임이라도 플랫폼이 사라지면 게임도 사라지는 것이고, 마인크래프트 역시 그 안에서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었다고 한들 게임이 문을 닫으면 그 건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는 것이 바로 NFT입니다. NFT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 국내는 물론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입니다. 아마 이런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연인으로 유명한 가수 그라임스의 작품 10여 점이 20분 만에 65억 원치가 팔렸다. 미국의 디지털 아트 작가 비플의 작품 한 점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80억 원에 팔렸다.
또 이 작가의 10초짜리 영상 하나가 74억 원에 거래됐다. 이런 뉴스들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번에 거래된 작품들은 미술품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디지털 파일입니다. 그램스의 작품도 JPG 파일이고 비플의 작품도 그냥 영상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하면 원본의 손상 없이도 완벽하게 무한정 복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파일들이 수십억에 거래가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NFT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NFT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 즉 코인인데요. NFT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이 토큰은 비트코인과 뭐가 다를까요? 우선 대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은 대체 가능한 토큰, 즉 FT라고 구분합니다. 이런 대체 가능한 토큰은 각 코인이 일련 번호는 달라도 동일한 가치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NFT는 다릅니다. 같은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됐다고 해도 각 코인마다 각기 다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가치를 가진 고유한 자산이 됩니다. 동일한 가치로 1대1 교환이 되지 않죠. 조금 더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원짜리 지폐이고 NFT는 집문서,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종이 위에 일정한 양식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형태인 것은 동일하죠. 이때 5만원짜리 지폐는 일련 번호가 달라도 양식이 동일하면 같은 5만원이라는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집문서는 같은 양식이어도 문서가 담고 있는 집의 가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식의 종이 한 장이어도 같은 가치로 교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NFT에는 어떤 정보들이 담길까요? 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들이 담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부터 누가 구입을 했고 되팔았는지까지 거래 내역까지 모두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쉽게 해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디지털 파일의 NFT를 확인하면 그 파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NFT를 디지털 자산의 지문 혹은 바코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FT로 저장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무궁무진한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그림 파일, 영상 파일은 물론이고 현실의 미술 작품도 스캔을 해서 디지털화한 뒤에 NFT로 저장하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NFT 기술들이 보여드린 사례들처럼 예술 작품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이를 거래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거래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것도 거품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NFT가 쉽게 복제되고 사라질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자산들의 소유권을 제작자에게 확실히 돌려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의미 있는 기술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 기술을 이용하면 거래가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것들까지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NFT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요. 가상의 고양이를 키워서 NFT로 저장한 뒤에 판매하는 크립토키티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희귀종의 고양이가 17만 달러, 그러니까 약 2억 원에 거래됐다고 하고요. 또 농구 선수들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디지털 카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NBA 탑샷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5개월 만에 3,4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요. 유명 농구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의 하이라이트 카드는 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SNS에 올린 글도 NFT에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인데요. 본인이 2006년도에 트위터에 처음 작성한 게시물을 NFT에 저장을 해서 경매에 올렸는데 지금 최고 입찰가가 약 2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SNS 게시물까지 NFT로 저장을 해서 판매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한데요. 굳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싸이월드에 적었던 내 옛날 일기를 NFT로 만들어서 내 암호화폐 지갑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NFT 기술이 가상공간 위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거래하는 메타버스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메타버스 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으로 쓰이는 것이죠. 실제 NFT 개념을 도입한 메타버스 게임들도 몇 있는데요. 먼저 샌드박스라는 게임입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게임 속 세상을 탐험하면서 건물을 짓고 생활하는 게임인데 블록체인판 마인크래프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이 확보한 토지와 건물을 NFT로 지급해서 소유권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또 가상의 공간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메타버스 게임 디센트럴랜드도 있습니다. 이 역시 게임 속에서 구입한 토지는 모두 NFT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NFT로 소유권을 보장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서 이를 기반으로 생성한 디지털 자산들은 플랫폼 위에 있어야만 구현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전설 아이템 아지노스의 쌍날검을 획득을 해서 이를 NFT 형식으로 제 암호화폐 지갑에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 아이템은 그 게임 내에서만 구현이 되죠. 포트나이트나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이 아이템의 NFT를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SNS 게시물을 NFT화한 것 역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의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갈 경우에는 그냥 그 역시 코드 한 줄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저도 이게 참 궁금해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외신 보도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아직 뭐 아이디어 차원이거나 초보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간의 연합입니다. 한 플랫폼에서 제작한 콘텐츠의 NFT를 다른 플랫폼에서도 구현해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와 제페토가 연합을 한다고 하면 마인크래프트에서 제가 벽돌로 쌓아 올린 광화문을 NFT로 저장한 뒤에 제페토에서도 그 NFT를 불러와서 그대로 제페토 월드 어딘가에 구현하는 것이죠. 반대로 제페토에서 제가 직접 디자인한 코스튬 의상을 NFT로 가지고 있으면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이를 불러와서 착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NFT 전시 플랫폼 모델입니다. NFT로 보유한 각종 디지털 자산을 한 공간에 구현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미 NFT 갤러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보유한 NFT를 전시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개인 창고 임대업 같은 서비스인데요. 이후에는 지금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월 정액제로 유료화를 하거나 하는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세상의 등기부 등본이 될 수 있는 기술 NFT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예술품 거래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실물 없이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많은 디지털 자산들을 보호하고 또 소유권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기업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그럼 어떠셨나요? Non-Fungible Token, NFT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좀 되셨죠? 좀 쉽게 이제 남들 앞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기술을 활용한 내용 중에 NFT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차이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 건지에 대해서 남들한테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아마 메타버스 상황에서 세상이 점점 더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그 NFT에 대한 얘기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남들 앞에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언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올 거냐에 대한 기준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대씩 그 가상현실을 위해서 쓰는 고글 있잖아요. 그게 팔리기 시작하면 아마도 메타버스가 저희 바로 눈앞에 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지표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2025년이면 바로 저희 옆에 와서 저희 모두가 아마 앞으로는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 아니라 가상현실용 그 고글을 눈에 쓰고 수업을 받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오늘까지 1교시 여기서 수업 마치고요. 다음 교시에 또 즐거운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